네,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고는 듀카 그런다 했어요. 듀카의 듀는 어그러진다, 배반한다, 이렇게 맞지 않는 거죠. 배반하는 거니까. 카는 공허함, 하늘.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내 바램과 맞지 않게 어그러져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는 허무함, 공허함, 불편함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께서 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무상, 고, 무아라는 요 세 가지 특성을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염오, 이욕, 소멸, 염오, 이욕, 해탈의 과정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모든 건 다 변한다는 무상과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무아인데, 변하고 싶지 않은데 변해요. 생로병사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이런 괴로움들, 이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그 다음에 변치 않는 나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진실을 봤더니 그렇지 않은 상황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 고, 무아라는 순서대로 말씀하셨지만 이걸 좀 비틀면 무상, 무아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고의 해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괴로운 건 봤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지금 아테네 학당이라고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요 바티칸 궁전에 가면은 요 여러 방들이 있는데 서명의 방이라는 방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교황 율리오 2세의 그 개인 도서관이었는데 그 도서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근데 요 제목이 아테네 학당이에요. 근데 그림 그릴 때는 16세기잖아요. 이게 16세기 한 거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이걸 좀 자세히 보면, 이게 낫겠네. 자세히 보면 여기 그려져 있는 인물들이에요. 여기요 1번, 여기 있죠, 여기. 이분이 제논이에요. 1번이 제논이고, 요 2번이 요 뭐 책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분이 피타고라스고, 그 다음에 12번 여기 있죠. 12번 여기. 이분이 누구한테 지금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다음에 한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데, 요 한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요 사람은 플라톤이고, 요 플라톤이 들고 있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잘 안 보여요. 여기 책이고, 이것도 책이에요. 이거. 이렇게 책. 여기 책이에요.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은 14번 요 사람은 플라톤이고, 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16번에 여기 널브러져 있는 사람 있죠? 견유학파의 디오게네스라고 맨날 풀통 속에 들어 살던 견유, 개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온전하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에 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잤던 그런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분. 알렉산더가 스승으로 모실 만큼 그렇게 위대했던 철학자죠. 디오게네스고. 여기 20번 있어요. 여기 20번. 요 사람이 보면 여기 옆에 요 지구일 하나 들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예요.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 천동설.
21번은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느냐. 여기 지금 14번에 플라톤이 있고 15번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요 플라톤은 여기 손을 위로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손가락을 위로 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요 아리스토텔레스 보면 손을 이렇게 밑으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은 위를 가리키고 있고 한 사람은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들고 있는 플라톤이 들고 있는 티마이오스는 여기에 보면 요 하늘 세계, 이상 세계에 대해서 지금 설해 놓은 거예요. 플라톤이 얘기해 놓은 것 중에 이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 원소가 있다. 그 4가지 원소가 뭐냐? 지수, 화풍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우리 집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플라톤이 얘기해요. 근데 플라톤이 이상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반대로 요 옆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의 이상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옆에 소크라테스는 부처님이 한 BC 한 560년경의 분인데, 소크라테스는 BC 한 490년경, 470년경이니까 거의 한 90년, 100년 정도의 차이가 나게 부처님 후배잖아요. 자주간 4대 성인 가운데 부처님이 제일 고참이야. 그건 알고 계셔야 돼. 부처님이 제일 고참이면서 부처님이 해놓은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소크라테스는 한 BC 한 470년경 분인데 이분의 제자가 누구냐? 요 플라톤이에요. 그 다음에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 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 하늘 세계, 관념론의 세계를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론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주의인 합리론하고 경험론의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서양 철학에서.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 있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서양 철학은 플라톤 사상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이 얼마나 강하게 서양 철학에 미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두 사람, 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상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관념론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관념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 철학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요건 지금 BC 400년, 300년 요때 얘기니까 엄청나게 오래전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쭉 흘러와가지고 서양 철학사에 쭉 흘러와서 요 대륙의 합리로, 아까 관념론 얘기했잖아요. 그 관념론의 흐름을 이어받은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쭉 이어온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의 경험론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로크, 버클리, 데이비드 휴미라고 여러분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철학체계를 쭉 이어왔어요. 이 사람들의 인식 기반은 뭐냐? 이성적 사유예요. 관념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학의 방식은 연역법이었어요. 다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 조금씩 나고 있죠. 그 다음에 경험론자들은 경험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귀납법으로서의 철학을 추구했어요.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렇게 쭉 흘러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뭐냐? 대륙의 합리론은 관념론을 펼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도달 지점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보니까 독단주의에 빠지게 되더라. 독단주의가 왜 독단주의에 빠지느냐? 이데아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그려놓은 모든 것은 그 이상세계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독단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게 경험론은 회의주의에 빠져요. 이 회의주의에 왜 경험론이 회의주의에 빠지냐면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 회의하게 된다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밖에 비가 온다. 밖에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는 가서 봐야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 있어. 진리가 확률적이 돼버리잖아요. 참인 것은 늘 참여해야 되는데 참이 확률적으로 어쩔 때는 참이고 어쩔 때는 거짓이고 이러면 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의주의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험주의자들의 오류예요. 근데 이런 독단주의하고 회의주의를 극복하면서 나온 게 누구냐? 그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의 철학을 비판 철학, 초월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대륙의 합리론하고 영국의 경험론을 극복하면서 나온 게 칸트예요. 오늘은 칸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칸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잠깐 맛배기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칸트가 비판 철학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극복하고자 나왔는데 이런 대륙의 합리론하고 영국의 경험론이 전부 다 칸트로 귀결돼서 이 칸트가 어마어마한 철학 체계를 만들어요. 칸트는 1804년에 죽었거든요. 1724년인가 태어나가지고 180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 사람이잖아요. 아테네 학당부터 시작해왔던 그 철학의 사조가 쭉 흘러와가지고 정리를 누가 했냐? 칸트가 했어요. 칸트가 해가지고 요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유물론으로 흘러가고 한쪽은 실존주의로 흘러가요. 유물론 흘러가는 대표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 있죠?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원캉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유물론하고 실존주의, 키에르케고르,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니체. 니체는 동양에는 서가문이라는 부처가 있는데 나는 서양의 부처가 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 니체예요. 그다음에 니체, 그 다음에 칼 야스퍼스, 그 다음에 하이데거 이런 사람들이 실존주의를 쭉 이어왔던 사람들이에요. 야스퍼스, 하이데거의 또 철학을 이어서 한나 그랜트라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 쓰신 분 있잖아요. 범죄의 일상성에 대해서, 평범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데 너무 사람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일상적인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행위는 정작 범죄 행위였어. 이 범죄의 일상성을 밝힌 한나 그랜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도 쓰고 현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철학자인데 그런 실존주의 철학으로 이렇게 이어왔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칸트는 서양 철학의 호수다 그래요. 경험론하고 합리론이 전부 다 칸트에게로 흘러 들어와. 그리고 물이 호수에 모이고 나면 호수에 다시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서양 철학이 흘러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칸트는 서양 철학의 척추다 그렇게 표현해요. 척추. 서양 철학을 완전히 곧게 세웠어. 기둥이야. 여기서부터 모든 신경다발이 다 흘러가요. 그런 것처럼 칸트는 서양 철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리 딱 해가지고 다시 칸트로부터 서양 철학을 시작했다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다. 칸트가. 자, 그러면 칸트가 쓴 책이 뭐냐? 칸트는 3가지 책을 썼어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적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은 뭐에 대한 얘기냐? 칸트는 3가지 물음을 했어요. 첫 번째, 나는 뭘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뭘 행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나는 뭐를 바라도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책을 썼어요. 나는 뭘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인식론이잖아요. 아는 거니까 인식론이고, 행해야 되는가는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윤리론, 도덕론, 윤리론이니까. 바라도 되는가. 이거는 종교 철학에 관한 거예요. 칸트는 신은 없지만 뭐 단언적으로 신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는데, 신이 있다거나 지금 다음에 나올 건데, 신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이걸 따질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신은 있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있어야 돼? 필요하니까. 저는 칸트의 철학을 보기도 전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은 있어야 될 존재다. 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신이에요. 넘어가요. 어쨌든 칸트가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이 비판이라는 뜻이 중요한데, 물음은 이것부터 시작돼요.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시간의 시작은 있는가? 시간의 시작은 없는가? 이 자연세계의 법칙은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가? 인과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가? 이런 물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이지 않아요? 부처님한테 물었던 질문하고 똑같잖아요. 부처님한테 와서 묻잖아요.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부처님같이 깨달으신 분이 돌아가시면은 영원히 사십니까 안 사십니까? 영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세요? 에? 침묵했다. 똑같은 물음이잖아요.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분석 철학자가 있어요. 언어의 일상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헛소리 하지 마 이랬어요. 이런 거에서 물음을 얘기하니까, 야, 쓸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랬어. 칸트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이성은 이런 문제에 대답할 수 없다. 이랬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추구하고 답을 구하는 것, 그거는 월권이다 이랬어요. 월권이 뭐예요? 권한 받기라는 거지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월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침묵해야 된다.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요 비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비판이라는 말은 우리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확히 이걸 할 수 있다, 이성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구획을 딱 그어놓는 게 비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이런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인간 이성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지어서 관념론과 경험론을 통합시키고, 그렇게 하고 다시 모든 철학의 씨앗을 뿌려서 출발점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칸트가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사진 찍은 거예요. 요거는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요거는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요건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요건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요거는 3차원 홀로그램. 요거는 TV에서 많이 나오죠. TV 화장품 선전할 때 나오잖아요. 보니까 지금 자외선 해가지고 시큼하게 찍어가지고, 이건 자외선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자외선 카메라 찍은 거 보셨습니까? 네. 요거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지? 예, 엑스레이로 찍은 거예요. 어느 카메라로 찍은 게 가장 좋은 카메라일까? 어떤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일까? 이게 일반 카메라일까요? 이건 열화상, 홀로그램, 자외선, 엑스레이. 프로필 사진에는 이걸 올려놓는 게 낫겠지. 의사한테는 이게 좋겠죠. 열화상 카메라는 군인들한테 굉장히 좋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떤 카메라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지. 카메라의 우열은 없어요. 우리의 인간들은 소리, 냄새, 눈, 감촉, 이런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여요. 박쥐는 레이더를 보내. 레이더를 쏴서 요 밖에 사물을 인식해요. 이건 뭐냐면, 요거는 뱀이 인식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인식해요. 이렇게 쏴가지고. 요거는 개나 소, 이런 친구들은 흑백으로밖에 못 봐요. 사물을 볼 때. 요건 오징어인데, 오징어는 소나를 쏴요, 소나. 소나를 쏴서 인식해요. 똑같이 박쥐처럼 레이더를 쏘는 거죠. 소나를 쏘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해. 그렇게 해서 사물을 인식해요. 자, 어떤 동물이 가장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는 걸까요? 어떤 동물이 사물을 온전하게 재현하는 것일까요? 사물을 재현하는 방식, 형식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우열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필요에 의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필요한 만큼 그렇게 사물을 인식하는 거죠. 이제 요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철학과 논리학에서 선험적 명제, 후험적 명제, 그 다음에 분석적 명제, 종합적 명제, 이런 거에 대한 선의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오늘은 요 칸트가 생각했던 핵심만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요 지금 밖에 이렇게 둥글고 매끄럽고 색깔은 빨갛고 하는 이런 뭔가 사물 있잖아요. 매끄럽고 둥글고 이런 거잖아요. 요거를 우리는 사물을 인식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볼 때 실제로 얘를 보는 것일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이해되죠?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를 보는 거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물은 그냥 사물일 뿐인데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서 형성된 인식작용에서 형성된 것을 보고, 아, 이것은 매끄럽고 둥글고 빨갛고 먹으면 신맛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사과라고 그런다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그자네? 밖에 있는 사물을 여기 있는 주관이 보면서 이렇게 인식해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이해돼요? 사물이 실제로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는 몰라. 다만 내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이 구성한 것을 요렇게 내가 구성한 것을 이렇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얘는 이런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 다시 밖에 있는 정보를 받아들여요. 그잖아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구성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감각 자료를 받아들여가지고 얘를 구성해서 밖에 요 사물을 우리는 인식해. 이렇게 밖에 사물을 감각 자료를 받아들여서 구성해서 본다고 하는 이 생각이 뭐냐? 이게 칸트의 인식 방법이에요. 경험론자들이나 합리주의자들은 전부 다 밖에 있는 사물, 밖에 있는 경계를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리를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칸트는 밖에 있는 사물이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는 요 인식의 주체가, 결국은 우리의 인식의 주체가 그렇게 인식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말 이해됐어요? 네. 밖에 실제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라다 보는 인식의 주체가 여기서 그런 형식과 그런 모양대로 그렇게 인식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앞에 이런 애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해되시죠,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홀로그램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 자외선은 이렇고, 엑스레이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밖에 있는 그것은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그게 어떤 것인지는 중요치 않아. 그렇게 보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해. 박쥐는 레이더를 쏴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고, 형체를 밖에 있는 걸 보고 있고, 뱀은, 개는, 오징어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그렇게 자기의 형식, 방식대로 형식을 구성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의 인식도 밖에 사물을 볼 때 밖에 있는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인식 그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인식하고 있는 요 인식 자체를 요 위에서 누군가가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걸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성하는 형태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물 감각 자료가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구성해서 보고 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20번에 아까요 천동설을 주장했던 프텔레마이오스, 요 옆에 요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주장하는 프톨레마이오스에 대비해서 지동설을 얘기해서 지금 우리들은 전부 다 지동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 인간의 인식에 완전한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잖아요.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의식에 완전한 전환을 일으켰던 것처럼 칸트가 밖에 사물을 인식하는, 사물을 보고 사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사물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그 시대에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가지고 이성 그 자체로 돌아왔던, 그래서 칸트의 생각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트는 1804년에 죽었는데 그럼 19세기 초에 죽은 거 아니에요? 17세기 사람 아니에요?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이미 법구경 첫 번째 개성에서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되고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아까 여러분들한테 지수합풍 4대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신은 있는가 없는가, 영혼은 있는가 없는가,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인식이 모든 걸 구성하고 인식이 모든 것을 갖다가 형식을 부여해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칸트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다고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천동설로 지동설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 구조도 밖에 어떤 사물이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구성해서 내가 형식을 부여해서 내가 보는 대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이것대로 완전히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미 2600년 전에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시작돼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설해놨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밖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여기고 밖의 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밖의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이 너무 빨랐어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형식을 부여하고 인식으로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당나라 정도 때 되는 분이 마조 스님인데, 이 마조 스님께서 삼계는 오직 마음뿐이요 삼라만성이 전부 다 마음이라는 한 법에 찍힌 것이다. 무릇 모든 현상은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이나 바깥에 드러난 일체 모든 경계들, 색성향 미촉법, 일체 현상이 됐건, 그게 물리적 현상이 됐건, 심리적 현상이 됐건, 일체 모든 현상들은 전부 다 마음을 보는 것이다라고 이미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지어내서 하는 것이라고 이미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놨는데도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지금 밖의 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지금. 자, 다시 처음으로 괴로움으로 와서,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나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실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 이렇게 여기는 그 생각, 그 인식, 이 인식에 어그러짐에서 괴로움은 생긴다.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은 늘 무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계속 뭔가 나를 계속 잡아당겨요. 그렇게 해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영혼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어가지고,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계속 어떤 영속적인 삶을 살고, 영속적인 삶을 살면서 괴롭게 살면 안 되니까 또 영속적인 삶을 살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허망한 생각을 지어내. 그러지 말고 빨리 요 마음으로, 빨리 요 우리의 인식작용하는 그 근본 마음으로 빨리 돌아와라. 이제 진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진실로 밖의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빨리 그 근본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 근본 마음을 잘 살펴보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부처님의 법문이 전부 다 그 마음을 밝히는 거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밝히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좀 밝혀지지 않습니까? 아니, 칸트가 서양 철학의 호수고 서양 철학의 척추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분이 그렇게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을 했으면 이제 좀 믿을만해도 됐잖아요. 전에 부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 불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쭉 함께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